전설야담 꽃 특집. 갖가지 사연이 담긴 꽃의 유래에 관한 설화를 모았습니다. 전설야담 분꽃 유래. 옛날 어느 산골에서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삭바느질 날품팔이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어느 날, 명절을 하루 앞두고 철부지 어린 딸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좋은 옷 입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놀이 간다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해 너무 슬프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철없는 딸을 나무라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달랬습니다. 그러자 딸은 지난해에도 기다리라고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냐면서 돌아앉아 훌쩍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가슴은 한없이 무너졌고 마냥 지켜보기가 괴로웠습니다. 하여 여인은 우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오늘은 가서 분이라도 사오마. 여인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돈 몇 푼을 챙긴 다음 그날이 장날이라서 서둘러야 했으므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엄마가 빨리 갔다 올게. 사는 곳이 외진 곳이라 장터까지 거리가 꽤 멀었기에 여인은 해점을 무렵 파장되기 직전 가까스로 분 하나를 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걱정이었으나 그래도 딸이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니 힘이 났습니다. 우리 딸 웃는 모습은 참 예쁘지. 여인은 기다리는 딸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밤길을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오가느라 발이 퉁퉁 부어 몹시 아팠지만 참으며 걷다가 예기치 못하게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여인이 달아날 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딸은 이제나 저제나 엄마를 기다리며 내내 울다가 지쳐 쓰러졌고 꿈에서 분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달려갔으나 어찌된 일인지 닿을 만하면 멀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이는 꿈에서 깼으나 굶주림과 병으로 쓰러져 누웠습니다. 며칠 후 바느질 일감을 확인하러 온 아줌마가 쓰러진 아이를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분을 사러 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은 일과 꿈에서 겪은 일을 말한 뒤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길을 수색해 봄에게 희생된 여인의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뼈조각과 아이의 시신을 거둬 마을 뒷산에 합장해줬더니 분 때문에 죽은 모녀 무덤에서 그때까지 보지 못한 꽃이 피었기에 분꽃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한반도에 17세기경 들어온 걸로 추정되는 분꽃은 오후 늦게 피어 다음날 아침에 집니다. 하여 영어로는 포 어클라크 플라워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선 저녁밥 지을 시간을 알려주는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씨앗을 열어보면 속에 가루 같은 것이 있기에 분꽃이라 하며 예전에는 이것으로 화장품이나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전설야담 서러움과 그리움을 담은 할미꽃. 양이 차다. 단어 어원. 얘들아, 밥 먹자. 옛날 충주 고을에 세 손녀와 더불어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의 집에 품을 팔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세 손녀를 아끼며 잘 키웠습니다. 손녀들은 성격이 조금씩 달랐고 막내 손녀가 할머니를 극히 많이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늙고 초라해졌고 세 손녀는 나이가 차서 시집 가게 됐습니다. 첫째 손녀는 부잣집 며느리가 됐고 둘째 손녀는 장사꾼에게로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 가장 착한 성품의 셋째 손녀는 성실하지만 가난한 산지기에게로 시집 갔기에 할머니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따뜻한 밥은 먹고 지낼까? 그러나 그보다는 할머니 형편이 더 문제였습니다.
손녀들이 결혼해서 모두 집을 떠난 뒤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병들어 급기야 혼자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굶는 날이 많아지자 할머니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부잣집에 사는 큰 손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그만 옷 보따리만 챙겨서 맞선녀 집으로 가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맞선녀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하며 깨끗한 방으로 안내하고는 며칠간 편히 쉬다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맞선녀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가득 차린 상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껏 보지도 먹지도 못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머니, 양이 차셨나요? 맞선녀는 할머니에게 양이 찼느냐 고 여쭤봤는데 여기서 양이 차다의 양은 분량이나 질량을 뜻하는 한자어 양이 아닙니다. 양은 인체의 위를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밥통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양이 차다라는 말은 위가 차다, 밥통이 차다, 배부르다를 의미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 후 맞선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귀가한 손녀 사위도 할머니를 반가워하며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날마다 이런 대접을 받자 할머니는 진짜 큰 손녀를 찾아올 걸 생각할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마당을 걷다가 손녀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방 밖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손녀 사위는 할머니를 할망구라고 지칭하며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느냐고 불평했고, 손녀는 자기도 지겹지만 어떻게 쫓아내냐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다 다음 날부터 일부러 밥상을 대충 차려드리기로 합의하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밖에서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이튿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슬프구나. 할머니는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둘째 손녀 부부가 어물전 장사를 한다는 동네로 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어물전 위치를 묻자 마을 사람들은 신보 고약한 구두쇠 집이라고 흉보면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 집 대문 앞에서 둘째 손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나타난 둘째 손녀는 할머니를 보더니 거지꼴 차림이라며 타박했습니다. 남들 보기에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면서 누가 볼세라 빨리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졸지의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이 된 할머니는 구석진 골방으로 안내됐고 형편없는 상을 받았습니다. 푸대접을 받으며 이틀을 지낸 할머니는 허탈함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살가운 성격의 막내 손녀가 보고 싶어서 둘째 손녀 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셋째 손녀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틀을 힘겹게 걸은 후 산지기 손녀 사위가 사는 집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굴뚝 위로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오손도손 모여 밥을 먹었던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적시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기력을 완전히 잃은 할머니는 막내 손녀 이름을 중얼거릴 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막내 손녀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견디며 너희를 키웠는데 나를 박대하니 이 할미는 죽는다. 꿈에서 이렇게 말한 할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막내 손녀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혹시나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오시는가 싶어서 뒷동산으로 가보았습니다. 막내 손녀 부부는 싸늘한 주검이 된 할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막내 손녀는 할머니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드렸습니다. 이듬해 봄 할머니 무덤 위에 이상한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 꽃의 줄기는 땅을 향해 허리가 굽었고 꽃송이에는 흰 머리카락처럼 하얀 털이 많았습니다. 꽃이 핀 방향은 막내 손녀 부부가 사는 집 쪽이었습니다. 막내 손녀는 할머니의 넋이 담긴 꽃이라 생각하여 처음 본 그 꽃을 할미꽃이라 불렀습니다. 전설야당 100일 동안 피는 꽃 백일홍. 오랜 옛날 바닷가 근처 오천 마을에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더니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서 배를 전복시킨 뒤 어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재물을 바쳤습니다. 돼지, 닭, 물고기 등을 바쳐도 아무 소용없었으나 젊고 어여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자 그제서야 이무기가 행패를 멈췄습니다. 이때부터 해마다 젊은 처녀를 이무기에게 바치는 관습이 생겼고 그에 따라 딸을 둔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작위 추첨에 의해 처녀가 제물로 뽑히면 그 부모는 마을을 위해 딸을 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물로 선정된 처녀의 늙은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늦게 얻은 딸을 고이 길렀건만 제물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한숨을 쉬며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을에 들른 젊은 떠돌이 무사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무슨 근심이 있기에 한숨을 길게 내쉬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이무기 얘기를 하자 무사는 그 이무기가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저기 멀리 보이는 섬에서 날아왔다 돌아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사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 마셨을 때 물을 건네준 처녀가 노인의 딸이라는 사실도 알았기에 동정심을 느껴 자신이 그 이무기를 처치하겠노라 말했습니다. 무사는 섬을 향해 출발하면서 이무기 처치에 성공하면 돌아오는 배에 하얀 깃발을 올리고 실패하면 붉은 깃발을 올리겠노라 말했습니다. 처녀는 무사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싸움에 나선 무사는 힘겨운 대결 끝에 이무기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년 무사는 부상을 당해 피를 약간 흘렸지만 성공했다는 기쁨에 서둘러 하얀 깃발을 올리고 섬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피로 인해 하얀 깃발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배의 깃발을 본 처녀는 실패로 오해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이 급히 배를 타고 가서 처녀를 구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기는 했으나 처녀는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청년은 처녀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실수를 자책했습니다. 청년은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처녀를 보고는 망연자실해하다가 이내 약을 구해오겠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처녀는 눈을 떴지만 청년 무사가 자신을 위해 약 구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처녀는 이무기로부터 자기 목숨을 구해준 청년 무사에게 보답하기는커녕 도리어 부담만 안겨주었다는 점에 괴로워했습니다. 한편으로 늠름한 청년 무사에게 사랑도 느꼈기에 걱정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졌습니다. 처녀는 금방 돌아오리라 기대한 청년 무사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지자 가슴앓이가 심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처녀는 절망한 나머지 100일째 되는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처녀의 장례식이 있던 날 청년 무사는 산삼 한 뿌리를 든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처녀의 무덤에서 절규하다가 죽었습니다. 청년 무사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처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처녀 무덤 옆에 청년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자 두 연인이 잠든 무덤가에 붉은 꽃 한 송이가 생기더니 100일 동안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연인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났다고 생각하며 백일홍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설야담 여인의 변함없는 사랑 울타리꽃 우거지 단오 오온 옛날 북부지방 어느 산간 마을에 노래 잘 부르는 예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은 어느 날 시력을 잃어 한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으며 이때부터 여인의 하루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삭바느질로 품팔이 하면서 생계를 이어야 하고 집안 살림도 모두 챙겨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보면서 인물이 아깝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운지라 우거지를 얻어다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거지는 푸송기를 다듬을 때 골라놓은 겉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치를 담기에는 조금 옥샘으로 위에 있는 것을 걷어낸다 하여 우거지 혹은 김장우, 김치 맛을 변하지 않게 하고자 위에 덮은 데서 옥거치라고 부른 명칭이 우거지로 발음이 변했습니다. 여보, 진지 잡수세요. 여인은 남편을 깊이 사랑하여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때때로 버겁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가 노래 잘 부르는 미모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또는 이방을 보내 관하로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방은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너를 보고자 하시니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 여인은 앞 못 보는 남편이 있어서 집을 비울 수 없다며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은 사또의 생일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니 무조건 따라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아정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여인이 공손히 인사하자 사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위해 노래 한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청아한 음색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들은 사또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래가 정말 좋구나.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 가끔 노래를 불러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인은 앞 못 보는 남편이 있는 몸이기에 집에서 지내다 사또가 부를 때 와서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사람을 보내 시각장애인 남편을 돌보게 해주겠다면서 여인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건 아니되옵니다. 사또,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사또는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말로 여인을 달래거나 겁을 주었지만 여인은 시종일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정에 눈먼 사또는 여인의 손을 잡으며 최후 통고하듯 곁에 있어 달라고 말했는데 여인은 그 손을 뿌리치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모욕감을 느낀 사또는 분노하여 사령으로 하여금 여인에게 곤장을 치게끔 했습니다. 여인은 몇 차례 매를 맞다가 충격이 심했는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또는 여인의 시체를 그녀의 집 앞에 묻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인은 장례 절차도 없이 자신이 살던 집담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 후 무덤에서 꽃나무가 싹을 피우더니 이내 금방 자라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각장애인 남편을 감싸주는 울타리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 꽃을 울타리꽃 또는 벌리화라고 불렀습니다. 벌리화는 울타리를 덮은 꽃이란 뜻입니다. 한편 울타리꽃은 무궁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설야담 민들레꽃 유래. 옛날에 민시성을 가진 노인이 손녀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노인은 아들 부부를 일찍 저세상으로 떠나보내 외로웠지만 예쁜 손녀를 보며 낙으로 삼았으며 70 넘은
나이임에도 부지런히 약초를 캐어 팔아 그럭저럭 연명했습니다. 어느새 손녀는 나이 17살로 꽃봉오리처럼 피어오른 모습이라 뭇 사내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 처녀에게 관심 가진 사람들 중에서 덕이라고 불리는 떡고머리 총각은 남몰래 짝사랑하며 날마다 애를 태웠습니다. 숙기가 없고 소심한 덕이는 미시 처녀에게 차마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고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면 나무작대기로 자기 지게를 쓸데없이 두드리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처녀가 쳐다보면 덕이는 쑥스러워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여름의 어느 날 장마로 인해 냇물 근처에 사는 미신 우인집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평소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붕으로 빗물이 떨어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심한 장마를 만나자 여지없이 호수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씨 노인과 손녀는 집 밖으로 나와 어찌할 바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때 덕이 총각이 달려와서 자기 집으로 피난 오라고 외쳤습니다. 일단 저희 집으로 오셔서 비를 피하세요. 덕이는 민씨 노인 집 사정을 잘 아는지라 비가 많이 내리자 걱정된 나머지 직접 가서 예상대로 잠긴 집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급한 처지에 있던 민씨 노인은 손녀 손을 잡고 덕이 총각네로 피난했습니다. 민씨 처녀는 그 집주인이자 동갑내기인 덕이에게 진심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이야, 정말 고마워. 아리따운 처녀의 말을 들은 총각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고 덕이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더구나 민씨 노인과 손녀는 돌아갈 곳이 없어 장마가 끝난 뒤에도 그 집에 계속 머물렀기에 덕이는 그야말로 천국에 있는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덕이 총각은 민신 의인에게 전혀 부담 갖지 말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하게 지내세요. 덕이는 얼마 전 부모를 모두 여의었던 차라 세 사람은 한 가족처럼 지냈고 급기야 어느 날 민씨 처녀와 덕이 총각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민씨 처녀를 품에 안게 되자 덕이는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식을 치르지 않았으나 부부로 살면서 민씨 노인을 성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달콤한 신혼을 즐길 즈음 나라에서 예쁜 처녀를 뽑아가겠다며 전국 곳곳을 뒤졌습니다. 덕이 부부가 사는 마을에도 관리가 들이닥쳤고 덕이 아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잡아갔습니다. 덕이와 민씨 노인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관리들은 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밀어냈습니다. 그 틈에 덕이 아내는 가슴에 품었던 장도를 꺼내 자결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들레야, 들레야. 관리들이 떠난 뒤 덕이와 민씨 노인은 싸늘하게 식은 죽음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덕이 아내 민들레가 자결한 자리에서 난데없는 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덕이는 아내의 넋이 꽃으로 되어 피었다고 믿어 민들레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전설야당 봉선화꽃 유래. 옛날 경기도 안성 어느 곳에 효동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매우 영리해서 부모에게 사랑받았으나 불행히도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가 누린 행복은 짧게 끝났습니다. 더구나 소년의 아버지가 맞이한 재치는 전처 아들인 효동을 미워하고 구박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예뻐해줬기에 견뎠으나 아버지마저 급한으로 죽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뭐하니? 둘만 남게 되자 계모는 효동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부렸습니다. 마련해둔 땔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모는 계속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고 효동은 어쩔 수 없이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효동은 나무하러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한지기에서 내려오다가 문득 도끼를 두고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차차. 효동은 급히 나무를 하던 곳으로 가서 도끼를 찾아봤으나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점점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배는 고프고 두려움을 느낀 효동은 울면서 조심스레 내려갈 길을 찾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더니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이곳에서 울고 있느냐? 효동은 잃어버린 도끼를 찾느라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면서 노인에게 혹시 도끼를 보지 못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근처에서 본 것 같으니 울음을 거두라고 말하면서 효동에게 떡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배고플 터이니 이것으로 요기하거라. 효동이 몹시 시장하던 차에 떡을 받아서 한 입 먹어보니 무척 맛있었습니다. 하여 염치불구하고 효동은 노인에게 떡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떡은 이것뿐이니 더 먹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효동은 도끼도 찾고 떡도 또 먹고 싶은 욕심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큰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고 노인은 동자를 시켜 떡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여기서 하루 묵고 가렴. 노인이 방을 내주며 효동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다음 날 효동은 맛있게 먹었던 떡이 생각나서 혹시 더 있냐고 노인에게 물었고 원하는 만큼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날마다 계모에게 혼나며 시달리다 아무 걱정 없이 지내노라니 너무 행복해서 효동은 그 집에서 나흘을 편안히 머물며 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계모가 자기를 찾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그게 걱정되어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효동이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자 노인이 알아두라며 말했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바깥 세상에 5해에 해당하니 내려가거든 놀라지 말 거라. 그 말인즉 나흘을 계산하면 20년이 흘렀다는 뜻이었으므로 효동은 믿기지 않아 반신반의하며 나왔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니 기념으로 가져가거라. 노인은 도끼와 함께 꽃이가 든 주머니를 효동에게 주었습니다. 효동이 마을로 돌아오니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못 보던 주막이 생겼고 뭔가 조금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는 얼굴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 집으로 가보니 계모는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괴이하게 여긴 효동은 사람들이 모인 주막으로 가서 얼굴들을 자세히 둘러봤고 어딘지 모르게 조금 낯익은 얼굴이 보이기에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집에 사는 효동계모는 어디로 갔나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효동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효동의 아들인 모양이로구나. 너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난 효동의 친구란다. 뜻밖의 말을 들은 효동이 상대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릴 때 친구였기에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효동이야. 장난하지 말게. 효동이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미니 상대는 불쾌해하며 어디서 어린 놈이 어른에게 반말하냐고 화냈습니다. 효동이 뒤늦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깜짝 놀란 친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계모 소식을 말해줬습니다. 자네 계모는 자네가 떠난 후 오래도록 질병에 시달리다가 몇 해 전에 죽었네. 품성이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뒷산에 무덤을 만들어줬고. 그랬군. 정말로 세월이 그렇게 흘렀군. 효동은 계모 무덤으로 가서 조의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젊은 얼굴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탄했습니다. 내 세월은 어디로 갔나? 효동은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자 앞들의 노인으로부터 받은 꽃씨를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꽃씨가 싹을 틔우더니 한떨기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껏 그런 꽃을 보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무슨 꽃인지 알 수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하자 효동은 봉선이란 이름의 선인으로부터 받았다 하여 봉선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